아이들 이야기 교사들 이야기 시가 있고 책이 있고 글 쓰는 이야기가 있는 학교종이 학교종이 땡땡땡. 네, 벌써 15번째 시간입니다. 오, 이번 시간이요. 학교종이 땡땡땡.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지난 시간에도 버벅버벅 거린 것 같은데 오늘도 그럴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앞부분을 들으시면 좀 소란스럽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시 들으신단 말이에요. 네, 14교시가 지난 시간이었고요. 이번이 15교시입니다. 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권정생 선생님의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지난 시간은 아무래도 저희가 권정생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했다면 이번 시간은 권정생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거라고 지난 시간에 예고를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잘 죽지 지내셨습니까? 않고 잘 돌아와서 여기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잘 살아 있어요. 저는 아이들하고 지난주에 수학여행을 갔거든요. 음. 네, 서울로 왔어요. 어이고. 광화문 광장이 수학여행지더라고요. 네. 올해 촛불 시안으로 여러 번 온 곳이잖아요. 반갑더라고. 거기 왔는데 YTN 방송에서 뉴스를 찍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냐. 그래서 너희들 출연할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다 그랬어요. 오. 그래서 말을 해보래요. 아이들한테 인터뷰를 한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야 우리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잖아요. 막 의논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기자분이 답답하니까 야 약속을 잘 지키는 대통령 어때? 이러니까 그걸로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서 약속을 잘 지키는 대통령 이렇게 하고 맞췄어요. 그리고는 애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무 아쉽다고. 우리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었다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 애가 낡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대통령. 오. 좋더라고. 또 어떤 애가 우리 아빠 월급 많이 주는 대통령. 또 한 애는 재미없는 방과후 없애고요. 재미있는 방과후 하는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이 아이들 말이 참 좋았어요. 그러네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선거가 끝났을 텐데, 네. 정말로 그런 대통령이 되었기를, 갑자기 기도하게 되는데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어서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후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탁쌤의 교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글을 쓰고 싶어 마음이 근질근질거리고 들썩들썩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혹시 잊을까 일기도 썼어요. 저는 이번 이야기에서 감동받은 것이 한 아이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그 아이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어우러지게 하는 모습이었어요. 또 제가 했던 소개하는 글쓰기와는 전혀 다른 수업 장면에 반성하기도 했지요. 글을 쓰는 과정, 글 자체, 그 글을 쓰는 아이들 모두가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들으면서 느끼고 궁금한 점을 성진쌤이 대신 말해주어서 깜짝 놀랐네요. 내 마음을 읽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물어보고 분석과 정리까지 해주시니 고마울 따름이에요. 그리고 일영쌤의 아이들과 잘 지내고 싶다는 새해 소망을 들으면서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는 소망이지만 교사로서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알기에 더 공감이 되었어요. 라고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됐죠? UH인데 우우? 우우? 2003? 이라는 분이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이거 처음에 듣기로는 그냥 탁쌤을 칭찬하는 글이구나. 그렇지 탁쌤 굳이 안 쓰니까 저는 그냥 체념만 있었는데 갑자기 성진도 나오고 일영쌤도 나오고 결국은 저희를 칭찬하는 글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결론이 나네요. 네, 이분한테 되게 반가운 소식인데 이렇게 후기 남겨주시면 최근에 이호덕 글쓰기 교육 선집이 나온다고 해요. 그 중에서 한 권을 또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좋겠다. 교실에서 글쓰기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물이 또 늘었고요. 저희가 또 왜 하필이 된장 기억나시죠? 하필이 된장. 네, 밥두그릇. 네. 맞아요. 밥도둑. 네, 또 그런 선물들 중에 한 권을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교실 일기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 착불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메일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 선생님이 아닌 이상은 교실 이야기를 또 쓰시긴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 마음의 문장을 적을 수 있는 노트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원하시는 거 나는 교실 일기
나머지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하시면 교실 일기 보내드리고 내 마음의 문장 쓰고 보내주시면 내 마음의 문장 노트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다 원하면요? 둘 다 쓰세요. 야, 이거 완전히 선물 보따리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누가 들으면 저희 방송이 엄청난 대기업의 후원을 받는 건 줄 알고. 조금 더 같아요.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좀 그래서. 많이 들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도 이예숙 선생님을 모시고 권정생 선생님의 문학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예숙 선생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손뼉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말씀드리기 전에 문학을 깊이, 작품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본다고 하니까 엄청 떨리고, 사실은 저는, 권 선생님 문학을 오래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잘 몰라요. 그냥 진짜로, 권 선생님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여기 있는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한다는 마음으로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모신 거예요. 네. 더 깊이 있고 이렇게 좀 깊은 문학의 세계로 견인해 주시는 분들의 또 역할이 있지만 정말 권정생 선생님을 사랑하고 애독하는 독자로서 네. 정말 좋은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주실 것 같기에 맞아요.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떨지 않고, 네. 네. 뭔가 깊이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부담이 네, 맞습니다. 되시겠다. 그래서 마무리할 때는 편안한 모습이었는데 다시 새롭게 긴장하시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시작은 언제나 긴장이 되네요.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다가 선생님 이제 6.25 전쟁이 선생님의 삶이나 문학에 굉장히 큰 자국을 남겼다, 흔적을 남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전쟁 소년 소설 시리즈 3부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몽실 언니? 먼저는 초가집이 있단 말. 초가집 있단 말. 그럼 순서대로 선생님 한번 네, 이야기해 쓰셨어요. 주세요.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 3부작이 어떤 그러니까 초가집이 있던 마을, 네. 뭉실언니, 뭉실언니? 점득이네. 마지막이 점득이네군요. 네. 거기서는 이제 다음에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네. 나누자고 이야기하고 갔는데 네. 사실 이 전쟁 이야기가 선생님 문학 작품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인 것 같아서 네.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저희 사회자들은 그렇게 네. 결심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권 선생님이 그 1975년도에 그 제1회 한국 아동문학상을 받으셨어요. 아동문학과 협회에서 주는 그 작품이 금복인의 자두나무인데 사실은 그 얘기도 75년도 얘기지만 거의 지금의 철거민 얘기라고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짧은 단편인데 그 얘기를 쓰고 상을 받고 돌아오면서 영주에서 기차를 기다리면서 그 기차역에서 거지를 만난 거예요. 그 대합시라는, 그러니까 70년대니까 사실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을 때잖아요. 그 거지가 뭔가 떨어진 사과 떨어진 걸 주워 먹었나? 그 거지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 마음속으로 내가 돌아가서 꼭 소설을 써야겠다. 동화가 정신적인 무기가 됐지만 나한테 동화로 할 수 없는 이 이야기들을, 이 삶, 저 거지가 살고 있는 저 삶, 근데 저 거지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쓰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소설을 쓰겠다고 해서 쓴 게 이제 말씀드렸던 이 3권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단번에 쓰여진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재되던 것들을 묶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쓰신 게 초가집 있던 말은 1978년 1월부터 80년 7월까지 연재를 했고요. 몽실언니 같은 경우는 82년도부터 써서 84년도까지 쓰셨고, 점득이네가 87년도부터 89년도까지. 그러니까 처음 쓰기 시작한 초가집 있던 마을이 78년도고, 그 다음에 점득이네가 89년이니까 거의 10년 넘게 연재를 계속 쓰신
거죠. 사실 연재 한 번 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들도.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 쓰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요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그러셨죠. 예. 그래서 뭐 되게 힘들게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이 첫 작품 초가집이 있던 마을하고 네. 제일 마지막 작품인 점득이네가 10년의 기간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 점득이네라는 책이 89년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재가 되고 이렇게 묶여져 나오면서 네. 89년도는 또 70년대랑 상황이 확 다르지 다르죠. 않습니까? 이미 뭐 네. 민주화도 이렇게 네. 절차적인 민주화도 네. 대한민국이 네. 이루었고 그래서 그 10년의 간극이 네. 책에서도 좀 고스란히 나타나는 부분이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점득이네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가 거기에 그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점득이 친구가 있거든요. 판순이. 판순이의 아들이 대학생이 돼서 막 이렇게 시위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네. 예. 그런 장면이 사실은 80년대 후반에 우리 이제 사회에 있었던 민주화 물결 그리고 이제 곳곳에서 이렇게 시위를 했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 장면이 사실은 초가집 있던 마을의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인 그 유준이란 복식이, 그러니까 복식이가 이제 군대에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뭐 자살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시대 배경이 이제 그 당시가 지금 80년대 초반, 그러니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다 보니까 유준이도 그러니까 그 돈 벌러 고향에서 서울 가서 돈 벌어서 야학 공부해서 이제 공부해보겠다라고 올라가는 이제 되게 다른 거죠. 그 주인공의 삶도 조금 그 시대 배경에 따라 예, 대학생이 된 뭐 판순이 아들이 있다면 여기는 이제 상금학교를 제대로 진학하지 못한 이제 시골의 아이가 서울로 가서 어떻게 공장도 다니고 적응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적응하지 못하는 이야기. 마지막 장면만 봐도 그러니까 그 시대의 차이가 있죠. 예. 뭐 초가집이 있던 마을부터 얘기를 조금 해본다면 네. 초가집이 있던 마을은 사실은 저도 그 지난번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그 전시회 준비하면서 처음 읽었어요. 그 전에 몽실 언니는 선생님 작품 중에서 아마 거의 제일 처음에 읽었던 작품 같아요. 그때 너무 놀랬죠. 몽실 언니랑 제가 그때 대학생 아니고 졸업한 뒤에 읽었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읽었는데 뭐 이렇게 이민군이랑 몽실이가 나눈 대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아 이런 이야기가 있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근데 그 몽실이란 작품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드라마도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은 저희 세대들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초가집이 있던 마을은 사실은 몽실 언니랑 비교를 하면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몇 년 전에 읽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정말 다양한 등장인물, 한 마을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슬픈 남학신처럼 여기도 전쟁을 겪는 아이들, 사람들의 삶,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정말 지난번에 성진 선생님이 역사책을 본 듯하다고 했는데 그런 느낌.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살았을 것 같고 되게 생생한 그 장면들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초가집 있던 마을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짧게 줄거리를 요약하면 탐말이라고 하는 한 마을이 있죠. 이 마을에서 전쟁이 이제 일어나서 피난을 가는 사람이 있고 피난을 가지 않고 마을에 남는 사람. 이제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피난을 갔던 사람이 유준이에요. 맞아요. 초등학교 4학년. 피난을 가지 못한 아이가 복식이에요. 근데 둘은 너무나 친했거든요. 너무 친했는데 이제 복식이는 사정에서 피난을 못 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사실은 폭격을 맞고 배고팠던 것보다 더 힘든 게
이 돌아온 뒤에 얘기인 거예요. 돌아오고 난 뒤에 유준이랑 복식이가 다시 만났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쁜데 복식이는 아버지는 집을 나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동안에 살기 위해서 그냥 이제 그 인민군들한테 부역을 했던 거죠. 이렇게 도왔던 거죠. 그것 때문에 남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북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식이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뭐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런 것이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에 왜 서로가 서로를 전혀 이념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도왔어요. 신고하면 그 사람은 또 잡혀가고 국군한테 이제 이러면서 마을에 갈등이 일어나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복식이가 그러는 거예요. 유준이가 돌아왔을 때 유준아 우리는 이제부터 언제까지나 슬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그리고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분단 국가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보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냥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엄청나게 무슨 서로가 엄청나게 뭐 만날 수도 없고 뭐 정말 이 3파선이 그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의식 안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이것이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파괴되는 것도 있지만 뜻하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도 억압이 되고 뭔가 갈라져 있고 그래서 언제까지나 슬플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복식이랑 나이랑 유준이도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런 과정이 담겨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복식이랑 아이도 묻죠. 동네에 들어온 그 고재식이라고 하는 맞아요. 아저씨. 그 아저씨한테 공산주의가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자본주의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고재식이라는 사람이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사람은 제 나름대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려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뭔가 전쟁을 겪고 아픈 거 겪으면서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왜 아픈 건지를 생각하고 고민해 가는 거죠. 이 아이들이. 그거는 저는 그래서 지금의 우리 아이들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사실 이번에 뭐 촛불 집회 날 때도 보면 그 청소년들이 굉장히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그걸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고민해 나가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전 초가집이 있던 마을이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제대로 들었어요. 보여주네요. 그래서 이 작품이 안 보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군 군용 트럭에 치여 죽은 종갑이는 네, 맞아요. 효선이 미선이로 맞아요, 생각할 수도 맞아요. 있는 거고.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거기 뭐 금화도 전쟁통에 결혼하다가 결혼한 남편은 결혼했는데 남편은 또 증에 끌려가고 바로. 막 그런 삶들이 다 사실은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고 우리 어른들이 겪었던 일들이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피난 갔다가 유준이가 돌아올 때 골목골목길이랑 이런 것이 읽고 있는데도 마치 내 눈앞에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도 피난을 똑같이 갔다 왔잖아요. 마을에서 그 선생님이 피난 갔다 돌아왔던 길을 그대로 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마음속에 콕 박혀 있었겠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마음이 되게 아플 수밖에 없겠구나. 그 피난 가고 오면서 폭탄 맞고 막 이런 과정들이 그리고 그 마을이 파괴되는 과정이 너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굉장히 잘 보여준 작품 같았어요. 요즘에 들어도 요즘에 오히려 더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네. 읽어주셨던 그 자본주의 공산주의 아저씨한테 묻던 장면에서 저는 그 글이 좀 기억에 남았거든요. 아저씨는 무슨 주의냐고 물었을 때 그 아저씨가 나는 인간주의자다. 네.
그래서 이 인간주의가 뭐냐 이랬더니 주의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라고. 네. 무슨 주의 안에서 사람을 가두지 않고 사람을 그 주의 위로 네. 올려놓는 거라고.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보다 공산주의보다 사람이 첫째라는 거야. 근데 요즘에 계속 잃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었었나. 저는 읽으면서 그 생각이 많이 네. 들더라고요. 네.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런 이념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저희 네. 안에서. 물론 네. 뭐 누군가에 의해서든 아니면 우리 자신한테 스며든 거에서 의해서건 네.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언제까지나 슬플 기다가 우리가 어렸을 때 70년대 초등학교 제가 다닐 때도 아이들이 아주 거칠었죠. 어떤 생명에 대해서 참개구리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찌우면서 공산당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우. 아이들이 잔인했어요. 그러니까 동무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뿌리가 있는 거죠. 또 요즘도 마찬가지죠. 교실에서 아이들하고 어떤 통일이나 뭐 평화 얘기하다가도 이거 검증을 하게 네. 되잖아요. 서로 돕고 살아야지 남북 이렇게 하다가도 이게 또 잘못되지 않을까 겁이 나고 뭐라 그러면은 뭐 종북 좌파 이런 얘기 늘 나오고 네. 맞아요. 예, 아직까지 우리 삶을 네.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그러니까요. 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선생님 책 읽으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서 또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겪으면서 더더군다나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이게 복식이 유서에서 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준이한테 이제 유서를 남기는데 그 구절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유준아, 우리가 지금 남북이 쪼개어져 서로가 총을 겨누고 있는 것도 사실은 사꾼 목자들이 제자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올가미에 불과하단다. 우리가 도대체 서로 대결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어디 있니? 정말 우리는 이 이상 죄짓지 말자꾸나. 싸움을 하려거든 너를 올가미에 묶어 공갈치는 몰입꾼을 향해 싸워라.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해방되어야 한다. 내 손으로.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들리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선생님이 이걸 연재했을 때 78년도, 80년대 엄청난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결국 이 책은 출판이 한참 뒤에, 오히려 몽실 언니보다 뒤에 나와요. 이게 85년도에 나오거든요. 몽실 언니가 84년도에 나오고, 그러니까 초가집 있던 마을이 먼저 썼는데도 나오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또 되게 마음 아파하셨어요. 이런 얘기도 못 쓴다면 내가 무슨 얘기를 쓸 수 있겠냐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이 당시 분위기로는 보통 사람이면은 겁이 나서 못 썼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 선생님은 에이 뭐 더 잃을 게 없다 이런 태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쓰지 않고는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왜요? 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전쟁 문학에 대해서 이걸 쓰시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나는 내 지난날의 어린 시절과 현재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의 처지에 서서 분명 나의 문학 태도를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꽃과 무지개와 별은 아름답다. 그러나 그 꽃과 무지개에 도취해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앞에는 결코 외면해버릴 수 없는 전쟁의 상처, 민족적 슬픔이 있다. 그러니까 몽실 언니 얘기하실 때도 선생님이 이제 짧게 인터뷰한 걸 보면 우리 마을에 있었어요. 이 마을에 저기 앞집에 누구도 그랬고 다 그랬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동생 키우고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던 게 되게 이제 마음에 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는 거를 선생님 너무나 생생하게 본 거죠. 생생하게 보고 그것이 전쟁이 얼마나 사람을 사람답게 할 수 없는지를 봤기 때문에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지 않았을까. 이야기를 쓰신다고 하신다면 선생님 같은 경우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뭘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입 없는 사람들의 입을 대변해주고 네. 또 죽은 사람들의 약간 진원 같은 느낌도 드네요. 네.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또 새로운 방식, 그 권정 선생님만의 방식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네. 어쨌든 그거를 지켜보고 나서 잊기 위해서 사실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이 네, 훨씬 더 그쵸. 많고, 근데 네. 그거를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박상민 선생님한테 제가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아이를 잃은 엄마에게 그 엄마의 슬픔을 아무도 위로하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아이 몇 살이었어요, 뭐 어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오히려 네, 그 아이의 이야기. 아픔을 잊어라 이런 거보다 이름이 그거를- 뭐예요? 네, 이렇게 이름이 뭐예요, 묻고. 어떤 아이였어요, 이런 걸 물어본 그 아이가 훨씬 더 그 얘기들이 위로가 됐다고 하는 애도의 얘기들이 시간이 필요하다. 있었어요. 그 네, 애도의 맞아요. 방식이었던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진짜 그거는 또, 네, 새롭게 한번 또 생각하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전쟁을 겪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어쨌든 제가 살아온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저한테 또 물려 내려온 것 기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 네. 유전자에 기록된.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도 좀 애도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이 지난 뒤에 그 과거를 조금 더 내려놓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권정 선생님이 위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드네요. 듣다 보니까. 그렇네. 그러네요. 네. 어디 권정 선생님 그 사과나무 달림 거기에도 보면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슬픈 사람은 슬픈 사람끼리 네. 어울린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아픈 사람,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거지. 착한 사람은 화가 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시대에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아픔을. 그런데 그 70년대 이때 나오는 그 아동문학이라는 게 꽃과 무지개와 별 이게 맞아요. 위로할 리가 없는 거잖아. 그쵸. 딱 붙잡는 거죠. 맞아요. 그거를. 예.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여기 있는 내 삶이 여기 앞에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부끄럽고 아닌 걸로 이렇게 내팽겨쳐 두고 딴 걸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글쓰기를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예. 지금 여기 있는 내 앞의 삶을 이렇게 마주하고 들여다보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너도 그렇게 살아, 나도 그렇게 살아 이러면서 우리가 참 서로 힘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런 건데 진짜 선생님이 또 조금 얘기를 하면서 훨씬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와닿네요. 그러니까 비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그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문학이었으니까. 네, 맞아요. 예. 권정 선생님이 삶을 비껴가지 않도록 마주하도록 맞아요. 이렇게 된 거겠죠. 근데 그 당시 정서상으로는 그러니까 아동문학 하면 네. 소위 말해서 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갈무리 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권정 선생님의 작품들이 네. 저희가 읽어도 가슴이 아릴 정도의 내용들인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예. 네. 글쎄 제가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어땠는가 하는 아마 이게 지금 소년소설로 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읽혔고 어떤 반응이 있었고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건 오히려 저는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해요. 몽실 언니를 교실에서 읽어줬을 때 아이들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어른이 돼서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되게 놀라웠고, 실제 어렸을 때 선생님 책을 아마 저희 때는 만나긴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네. 잘은 모르겠지만. 저도 권정 선생님의 작품은 커서 읽은 거니까 네. 자라서 네. 읽은 거였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아이들을 만났을 때, 같이 읽었던 거는, 뭐, 하느님의 눈물, 뭐,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뭐, 또야 너구리가 뭐, 기운 바지를 입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읽었어요. 이제 어린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그래서, 근데 되게 재밌어 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몽실언니나 이런 거는 같이 읽질 못했어요, 제가.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아직 안 읽어봐서. 저는 작년에 4학년 애들이랑 몽실 언니를 같이 읽었었는데요. 오. 네. 그때 이제 6.25를 지금 6월 달에 또 무슨 의미를 맞춘다고 이렇게 같이 읽은 기억이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고, 어른들이 아이를 학대하고 나무라고 아이들한테 불친절하게 굉장히 대하는 아. 장면에서 굉장히 흥분을 하고, 애들이 굉장히 이 감정이라든지 느낌을 굉장히 풍부하게 표출해내는 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몽실이가 네.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이제 후반부에 갈수록 훨씬 더 많이 몰입하는 걸 네. 좀 느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으로도 아이들하고 들려주고 이게 소통이 가능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전에 6학년 아이들하고 한 달 정도 읽었을 거예요. 조금 읽고 와. 멈추고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읽으면서 다음 날 읽을 걸 정하잖아요. 미리 연습도 하고. 근데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는 거야. 더구나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에.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또 후후거리면 애들이 에이 운다 뭐 이렇게 가볍게 입을 놀릴 거 아니야. 그럼 또 보나마나 내가 또 감히 그래서 또 화를 내게 그림이 그려지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는 제가 뒤를 돌아서 읽었어요. 안 보이려고. 눈도 부릅뜨고 바깥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무사히 읽었어요. 그 뒤로 드문드문 반응이 나오죠. 아이들이 틈날 때마다. 그 당시에 읽었을 때 어때요? 이렇게 반응하진 않지만 꼭 읽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나서 물어보면 애들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다른 읽어줬던 책들은 기억을 못 하는데 요즘 나오는 동화들이나 뭐 그림책 읽어줘도 기억이 굉장히 잘 못해요. 근데 몽실 언니는 확실히 또렷하게 기억하더라고요. 네. 네. 왠지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 세상 고맙기도 하고 읽어주는 선생님들이 되게 고맙고 좋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초가집이 있던 마을은 유중과 복식이라는 그 이제 주요한 주인공이 있지만, 한 마을의 화자들이라고 해야 될까? 주인공들이 고루 이렇게 분배를 해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네, 맞아요. 그 두 번째로 나왔던 작품이 몽실 언니잖아요. 네. 시대별로 보면은요. 몽실 언니는 좀 더 물론 그 안에도 공동체의 삶이 녹아있긴 하지만 개인에 좀 집중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한 사람, 네. 몽실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몽실이는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앞에 초가집은 탐마을이라고 하는 원래 있던 이제 그 고향 마을이 있는 사람들 얘기라면, 몽실 언니는 이제 몽실이가 일본 거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살다가 온 사람은 이제 일본 거지라고 그랬나 봐요, 그때는. 그러니까 사실 권 선생님이 일본 거지죠. 이제 일본에 살다가 여기 왔을 때 이제 사실은 뭐 가난한 사람이 일본 갔다 여기 왔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땅 한 떼기 없고 집 한 채 없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몽실이도 그렇게 이제 일본에서 온 일본 거지인 거죠. 일본 거지인데 몽실이는 아버지도 둘, 엄마도 엄마도 둘인 거죠. 낳아준 엄마, 또 나중에 이제 같이 살게 된 엄마, 또 엄마가 시집 가서 이제 또 낳은 아이. 또 낳은 아이. 동생들. 그러니까 몽실이가 있고 아버지가 징용에 끌려가면서 엄마가 살 수가 없으니까 몽실이를 데리고 시집을 가는 거죠. 재혼을 하는데 재혼해서 가서 아이들을 낳는 거죠. 그 몽실이는 그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사는 거죠. 장애도 없고. 네, 아버지가 구박해서 구박도 하고 떠밀고 그래서 다리도 부러지고 절름발이가 되고 그런 과정에 이제 아버지인 이제 정씨 아버지가 돌아오죠. 정씨 아버지 돌아와서 몽실이를 데려가도 또 이제 그 몽실이는 아버지 따라가고 그것도 아버지는 또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북촌댁이란 또 엄마를 만나죠. 결혼해가지고
또 몽실이는 거기서 이제 북전댁 엄마랑 살면서 또 북전댁 엄마가 낳은 난남이 남남이란 또 동생이 생기게 되고 난남이가 이랑 있으면 또 엄마가 낳은 저 동생들이 또 생각이 나고 뭐 이런 아픔을 가진 아이인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죠. 몽실이는 인생이란 게 뭘까? 팔자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몽실이가 엄마 팔자는 뭐지? 또 북천댁 엄마도 되게 막 목도 가늘고 아픈 이 엄마.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이 북천댁 엄마가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몽실이 손잡고 야학을 다니고 저는 야학 선생님이 해줬던 얘기가 되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인생이 팔자랑 비슷한 건가? 뭔가 이건 어쩔 수 없는 건가?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몽실이는 생각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야학 선생님이 길을 가려면 길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해서 가는 거라고. 인생도 그런 거라고. 뭔가 팔자나 운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길을 준비해 간다라는 것이 야학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몽실이는 정말 피하지 않고 차근차근 자기 인생,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되게 여러 번 몽실이는 읽을 때마다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이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몽실이가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던 거는, 북촌댁 엄마가 낳고 이제 엄마가 죽고 난남이를 얘가 키우는데 아빠도 다시 군대 가고 없고 이 혼자서 이 어린 아이가 난남이를 키우다가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차라리 전쟁 때는 동양적도 얻어먹일 수 있고 밥도 얻어먹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난 뒤에 이 마을에서 뭔가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이에 뭔가 알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이것이 싹트면서 몽실이가 결국은 여기서 더 이렇게 신세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엄마를 찾아가죠. 친엄마를 찾아가는데 친엄마를 딱 만나는 순간에 엄마의 눈빛이 딱 몽실이 등에 업힌 난남이를 딱 쳐다보는 순간 몽실이가 난남이를 이렇게 뒤로 막 안으면서 엄마 난남이 미워하지 마. 그 장면이 저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앞에서도 눈치를 보고 있구나. 얘가 살아가려고 이러고 있구나. 왜 어떤 순간에도 기댈 수 있는 건 엄마잖아요. 근데 그 엄마를 찾아갔는데 이제 난남이 때문에, 그러면서 어리지만 자기도 모르게 거기도 새아버지가 없으니까 잠시 살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지. 엄마랑 난남이도 옆에 있고 또 엄마가 낳은 동생들도 있고 영득이랑 다 있고 하니까 근데 또 새아버지가 오면서 또 그게 깨지는 거죠. 깨지고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절름발이가 돼서 돌아오고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도 그 병으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난나비는 남의 집에 이렇게 입양 보낼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난나비는 북초원 때 엄마를 닮아가지고 몸이 약해서 결국에 이제 결핵에 걸려가지고 요양원에 가 있고 몽실이는 어느 순간 탁 장면이 확 바뀌면서 이렇게 어른이 된 몽실이가 나오는데 왜 그 시장에서 그 장사하던 거 거둬서 막 정리하면서 가는데 그게 이제 남편은 곱추고 그런데 또 몽실이가 낳은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그날은 이제 난남이 만나러 간다고 이제 음식 해가지고 가서 이제 난남이 만나고 돌아오는데 난남이는 몽실 언니 엄마도 사실 난남이한테는 몽실이가 그 몽실이를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인 몽실이가 이 가족 관계가 전쟁으로 인해서 그건 그러니까 사실은 몽실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다시 시집을 가면서 동네 사람들이 환양년이라고 사실 그 시대에 남편이 죽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딴 데 시집을 간다는 건 이제 그런 욕을 들을 그런 세상이었을 때 그러니까 엄마가 환양년이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몽실이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는 엄마가 원하지 않는 삶이었던 거죠. 전쟁이라는 것이 몽실한테는 엄마도 둘, 아빠도 둘. 아빠가 다른 동생, 엄마가 다른 동생. 그게 가장 한국 전쟁의
그로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가족 관계가 생긴 게 이제 몽실이 얘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몽실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걸 아주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예. 이 당시 세월을 겪은 분들 한 70대 이상의 여성들은 대체로 이 몽실 언니가 네. 이건 바로 내 얘기다 얘가, 이럴 네. 거예요 아마. 네. 우리 할머니도 지금 96이죠. 네. 근데 날마다 일기를 쓰시는데 전에 이 책을 읽고는 어디 이런 책이 있으면 더 읽고 싶다 이렇게 소감을 썼더라고요. 다 그렇죠. 할머니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살아온 얘기 한참 하시고 또 아무래도 그렇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위로를 받는 네.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예. 이렇게 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아온 거잖아요. 그냥 같이 이렇게 살아온 거니까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다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세상의 얘기라면 나만 이렇구나, 나만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살았던 이야기들. 근데 결론만 따지고 보자면 사실 너무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게 그냥 절망만은 아니거든요. 네. 예. 그 끝까지 뭔가 그냥 쉬운 희망을 허락하지 않는 네. 듯한 네. 느낌을 줘요, 소설이. 그래서 괴로운 거고. 한치의 틈도 안 주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좀 화해해서 나중에 좀 어떻게 몽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주변에 다 그런 거예요. 네, 예.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꿈이나 희망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네. 그 가장 이렇게 우리와 가까운 이야기가 아닌가 싶을 그렇죠. 정도로. 네. 그래서 아까 탁쌤 할머니도 공감을 많이 하시고 네. 위로를 받으시고 네.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때 생각나요. 몽실 언니 얘기 한창 할 때 저희 글쓰기회에서 막 얘기할 때 황시백 선생님인가가 아니 어떻게 몽실이한테 따뜻한 밥 한 번 안 먹여주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게 너무나 이제 막 사무치는 거죠. 그 방금까지 말씀이 몽시 언니였고요. 네. 지금 마지막에 나온 작품이 이제 점득이네요. 점쟁이. 네. 근데 조금 도드라져요, 이 작품이. 그쵸. 네. 네. 이 작품에 대해서 선생님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줄거리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여기는 이제 점득이라는 아이가 만주거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딱 정말 한국 전쟁에서 일본에서 건너온 사람, 만주에서 내려온 사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주거지인 점득이는 이제 해방이 돼서 돌아오다가 이제 강을 건너다가 아버지가 소련군이 쏜 총에 죽어요. 죽어서 결국 엄마의 이제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외갓집에 있으면서 그 외사촌인 뭐 승기, 승숙, 승호형 뭐 이런 형들이 있고 거기서 같이 살면서 이 승호 형은 그러니까 이전에 앞에서 두 작품 같은 경우는 살기 위해서 피난을 못 가서 있다가 부역을 살았다면 여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승호 형도 그렇고 또 사촌 누나인 승숙이 누나도 그렇고 다 스스로 인민군이 돼서 떠나요. 좀 더 네. 자발적으로. 스스로. 네. 자기 뜻을 세워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왜 형은 인민군이 됐을까? 이제 계속 이 점득이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러다가 그 미군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양민학살의 장면도 너무나 이렇게 선명하게 그려져요. 네. 마을 사람들 다 모이라고 흰 옷 입고 모이라고 했는데 미군 폭격기로 그냥 거기서 다 이렇게 폭격을 해서 엄마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는 점득이는 아버지는 소련군 손에, 엄마는 미군 손에 죽는 거고, 자기는 눈을 그 자리에서 눈을 잃게 되고, 그래서 누나랑 떠돌아 저기 부산 어디까지 고아원에 가 살다가 노래를 굉장히 잘 불렀어요, 점두기가.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보고 미군 장병들이 후원해 주니까 미국 유학 보내주겠다고. 그 막 고아원에서 난리가 나서 좋겠다고 이제 미국 가면 얼마나 이제
잘 살 수, 배고프지 않고. 근데 이제 점득이는 알죠.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점득이의 선택은 가지 않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해서 안 가고 남아서 이제 전쟁이 끝나서 고향에 돌아갈 거라고 막 갔는데 휴전선이 막혀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휴전선이 언젠가는 뚫릴 거라 생각을 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서울에 이제 언제든지 가려고 이제 근데 그 점두기는 결국 마지막 장면이 그거예요. 서울역 그 사람 많은 그 광장 같은 데서 길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어떻게 이렇게 한치 없이 이렇게 끝간데까지 몰고 갈 수 있나. 너무너무 아팠는데 그 점득이 옆에 누나가 있는 거예요. 점덕이가. 점례가. 점순. 점순인가? 점례 아니에요? 아, 맞아. 죄송합니다. 점례. 점례가 있어요. 누나가 결혼하지 않고 그 점득이 옆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진 거. 네, 같이 살아요. 정말 학고방 같은 데서 노래 부르고 돈 몇천 원 얻으면 그걸로 이제 밥해서 하는데 참 또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생님 얘기를 읽으면 몽실이도 막 미칠 것 같은데 몽실이 옆에 또 난남이도 있고 누구도 있는 거예요. 점득이 옆에 또 점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구나. 근데 그게 너무 아프죠. 너무 아픈데, 그렇게 살아가는 점득이. 그래서 앞에 두 작품보다 어쩌면 훨씬 더 주체적이고 이렇게 적극적이에요, 인물들이.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외사촌 형이나 누나들이 스스로 인민군이 된 것 말고도 여기 보면 탄실이라는 그 원래 이름은 추월인데 이제 기생이 되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탄실이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근데 그 한국 전쟁 때 인민군이 내려왔을 때 그 마을의 사람들이 그 인민군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뭐 이렇게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서로 뭐 동무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허물없이 얘기하고 그리고 땅을 같이 나눠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탄실이가 해방이 뭐냐고 그러면서 계속 해방해야 된다. 우리는 해방시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해방이 뭐냐고 물었을 때 해방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이제 그 인민군 장교가 얘기하는 걸 듣고 탄실이가 이제 그 인민군으로 또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인물들이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의 우리 그 전쟁의 원인도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소련군과 미군. 아버지는 소련군에 죽고 엄마는 미군에 죽고 이런 한국 전쟁의 어떤 본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훨씬 앞에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 3부작이 각각이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썼던 작품을 선생님이 훨씬 더 조금 더 선생님 목소리가 강하게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몽실이는 다리가 불구가 되는 거고 네. 결혼은 곱추랑 결혼을 하죠. 네. 점득이는 눈이 이렇게 불구가 걸고. 되는 거고 그러니까 쌤이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는 거네요. 전쟁은 모두를 불구로 만든다는 걸. 네. 그러니까 또 그거는 뭐 이제 다리나 눈으로 보여주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의 마음도 다 그쵸. 삶도 그쵸. 깨지고 마음도 다 불구인 거죠. 지금도 뭐 여전히 우리가 속 시원히 말을 못 하잖아. 대선 후보들 토론하는 거 네. 봐요. 속 시원하게 그 통일을 해야 되고 남북이 어떻게 함께 잘 살 수 있는지 이 문제를 피해 가죠. 조금씩. 예, 네. 이게 다 여전히 우리를 불구로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정말 여전히 우린 자유롭지 못하구나. 네, 그런 선생님이 그래서 이 3부작이 다시 보였어요. 정말로 저도 다시 보였어요. 최근에 다시 읽고 최근에 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하고 조금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뭔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생각들의 밑바탕이 출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작품들인 것 같아요. 좀 더 듣는데 더 마음이 너무 권정 선생님이 바라셨던
그 대합실에서 봤던 그 거지의 이야기를 굉장히 네. 세세하게 담아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인간의 승리일 것 같아요. 그 대합실 얘기도 이제 속만 남은 거죠. 사과가 다 먹고 네, 흙 묻은 맞아요. 시커먼 그거를 이제 입에 날름 먹고는 이 거지가 어딘가를 보잖아. 이렇게 네. 눈을 번뜩이면서 어. 그러니까 둘레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어떤 아저씨의 그 뒷주머니를 보니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거 지갑을 훔치겠구나 저 거지가 그랬는데 뜻밖에도 이게 지푸라기 하나를 털어내죠. 네, 가서.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인간의 승리로 그래서 여기도 끝없이 전쟁 얘기를 하는 거지만 또 그래도 결국 인간성의 승리일 네.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네. 그도 그죠 이기는 사람이 또 화려한 생활 뭐 잘 사는 것 이런 거는 이기는 걸로 안 보잖아요. 진짜 승리는 차라리 절대 지는 것이 아니면 맞고 있는 게 더 용감한 거다. 이런 태도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차라리 당하는 게 더 낫다 이런 거. 그 스님들 작품을 관통하는 것들이 권정생 선생님의 마음에 살고 있는 그런 생명들 네. 그리고 사람들, 예, 기억에 남는 사람들일 테고 그런 인물들이 끊임없이 다른 작품들 속에서도 변주가 돼요. 예. 네. 그래서 뭐 못난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나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끼리 거기서 모여 살면서 또 힘을 얻고 뭐 이런 것들이 사과나무밭 달리면서 또 페랭이 꽃이라는 거기에서도 네. 그대로 이제 변주가 되고 네. 하는데 그 특이한 그 동화에 나오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캐릭터들, 네. 등장인물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인물들을 보면,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여러 사람 지켜봐온, 여러 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네. 하나의 인물을 만들어내신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뭐 진짜 뭐 지난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해룡이 아저씨도 있고 그리고 저는 용구 삼촌 되게 좋아해요. 저도 네, 좋아요. 그림책으로 나왔죠 용구 삼촌. 30살이 넘었는데도 뭐 셈도 잘 못하고 그런데 맛있는 건 다 조카들 주고 토끼가 옆에 와서 잠자는 마지막 장면. 용구 삼촌. 그리고 아마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과나무밭 달림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되게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뭐 타비 아주머니, 따리꽃댁 할머니, 그리고 빼떼기는 아마 다른 책에 실려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빼떼기도 저는 아이들 만났을 때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이 빼떼기가 이게 뿅아리인데 어린 뿅아리인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아궁이에 떨어져가지고 이게 부리도 이렇게 높고 아이고, 발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털이 다 타가지고 맨살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진이네 병아리거든요. 그 순진이네 엄마가 이렇게 털이 없으니까 옷이 없는 거잖아요. 헝겊을 해가지고 옷도 만들어줘요. 근데 그렇게 막 또 식구들이 치각정성으로 이렇게 보살펴 주거든요. 걷는 게 빼딱빼딱 하다고 빼떼기인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 얘기를 되게 관심 있어, 아이들이 동물 얘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픈 아이가 나오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선생님이 되게 순진의 식구들도 아주 극진히 보살폈지만 이 빼떼기는 자기가 먹고 살려고 부리로 한 번 먹고 안 되고 또 안 되면 또 하고 이렇게 부리로 계속 먹이를 쪼아 먹는 자기가 살려고 하는 제 힘으로 살려고 했던 빼떼기라고 이제 그것이 그렇게 이렇게 묘사한 문장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근데 결국 그 빼떼기가 전쟁에 나서 데리고 가지 못하니까 잡아먹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빼떼기 이제 이야기고 또 뭐 벙어리 동창이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이 다 아프고 약한 존재들, 아프고 약한 사람들 이야기. 근데 일부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나랑 다른 아프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엄마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그런 게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읽을 때마다 또 다른 느낌, 또 다른 느낌, 더 깊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네. 그 거꾸로 살기, 네. 거꾸로 보기 이런 태도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용구 삼촌도 음, 그 바보잖아요. 네. 근데 그 바보니까 토끼가 그 품 토끼가. 안에서 잠이 들고 저렇게 살면 된다는 거잖아 한 사람이. 예. 그게 예. 또 빼떼기도 그렇고 그 일본에서 겪었던 전쟁 그럴 거예요. 이게 용감하다. 그래서 용감한 것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나가자 싸우자 이런 사람들은 형편없이 비겁자들로 보는 거죠. 근데 일본도 그 전쟁하지 않겠다. 그냥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 또 있었고 또 그런 끝없이 비난을 받잖아요. 저거 국민도 아니야. 그래서 비국민이라는 네. 소리 듣고 그게 용감한 거죠. 예. 거기에 그래서 권정 선생님이 그렇죠. 이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슬퍼하고 있고 뭐 울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이런 삶을 붙들고 싶은 거죠. 아이고 이게 말이 잘 안 되네. 늘 안 되긴 하지만 아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되게 약한 존재인데 약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약한데 약한. 동찬이를 다시 읽으면서 이 동찬이가 제일 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게 정말로 아직 저도 많이 모자라서 잘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또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는 건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또 얘기를 하면서도 더 그런 게 느껴져요. 예. 이게 좀 더 무르익으면 말을 잘하려는. 맞아.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이 대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할 때 하나이가 한 말이 그거 빼먹었다. 맞아. 바보같이 착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이런 거. 아이들은 대단한 것 그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게 있어요. 아이들이 네. 나는 차라리 초등학생도 초등학생이 투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전에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명박 할 때 아이들이 그렇게 놀려 먹었거든요.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어른들은 그게 안 보이나 봐요. 그리고 또 박근혜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이상하다고. 근데 애들은 그거 보나 봐요. 그래서 그 애가 바보같이 착한 대통령이요.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그런 게 보이냐 그러니까 애들은 삘이 있거든요. 권정생은 딱 거기에 있는 거죠. 거지, 그 아이 맞아요. 눈에. 제가 이제 전쟁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사실 이런 소재, 이런 작품만이 온전하게 권정생 선생님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선생님 그 시도 좀 쓰셨고, 네, 되게 사실은 이런 작품들을 앞에 쭉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 조금 무거운 작품들이 많은데 도토리 예배당 종지기 아저씨라든지 뭐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라든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옆집에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굉장히 찌질한 하느님이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우리 곁에 있는 하느님 모습을 너무 잘 그렸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뭐 밥대기 죽대기도 그렇고. 저 그거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네, 너무 재밌죠. 막 똥도 막 나오고 막 애들이 좋아하는. 그 랑랑별 떼떼롱도 네. 쓰셨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이야기가 좀 되게 신선하고 재밌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재밌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선생님의 그 아이들은 굉장히 말놀이를 좋아하잖아요. 랑랑별 떼떼롱, 메메롱, 그다음 랑랑별에 사는 애가 떼떼롱이랑 메메롱, 지구에 사는 아이는 새다리 마다리.
밥대기 죽대기. 굉장히 이 말도 그 선생님 그 문장을 나중에 이렇게 누가 좀 공부를 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선생님이 진짜 우리말을 잘하는 게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어렸을 때 동화책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친필 원고들을 쭉 봤는데 초기에 쓰신 원고는 맞춤법 다 틀리고 글자도 거의 왜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리듯이 쓰는 글자 있잖아요. 그렇게 쓰셨어요. 근데 그 유도 선생님한테 쓴 편지를 보면 글을 쉽게 쓰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오. 사전을 옆에 끼고 내가 이걸 글을 쓰고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정말 공부하신 거예요. 그냥 아신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우리나라 왔을 때는 마을 사람들 얘기, 아이들 얘기 또 굉장히 귀담아 들으셨겠죠. 이제 그래서 되게 열심히 선생님이 그냥 쓰신 게 아니라는 생각. 뭐 삶도 그렇지만 이 쓰는 문장이나 말에 대해서도 또 아이들을 아시는 것 같아요. 말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마음을 건드려주는 이 이름들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재밌고, 시도 굉장히 재미있는 시들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이건 제가 좋아하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 2. 도모코는 9살, 나는 8살. 2학년인 도모코가 1학년인 나한테 숙제를 해달라고 자주 찾아왔다. 어느 날 윗집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도모코는 나중에 정생이한테 시집가면 되겠네 했다. 앞집, 옆집,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두 쳐다보는 데서 도모코가 말했다. 정생이는 얼굴이 못생겨 싫어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도모코 생각만 나면 이가 갈린다. 이게 97년도에 발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집도 있긴 있어요.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이라고. 근데 그 시집 이후에 선생님이 이렇게 띄엄띄엄 한 편씩 발표한 시들이 보면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 것만 아니라 어떤 시대를 꿰뚫는 해학도 있고. 네. 아마 누가 정충년 어느 날 일기를 한번 읽어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정충년 어느 날 일기. 그 집엔 10년이 넘은 늙은 개 한 마리와 늙은 인간 하나가 살고 있었다. 늙은 개는 늙은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감시자가 되어 있었다. 늙은 인간은 오래전부터 어디가 탈이 나서 그런지 자주 몸에 열이 나서 눕는 날이 많다. 늙은 개가 쯧쯧 혀를 차면서 이 인간아, 전생에 무슨 못할 짓을 했기에 날이면 날마다 아파 쌌는 거야? 자존심 상한 늙은 인간이 벌떡 일어나 앉았다. 어디 아파서 열이 나는 줄 아냐? 이 똥개야. 이래봬도 평생 정의에 불타는 가슴으로 살다 보니 그런 거다. 늙은 개가 또 혀를 차면서 저 인간이 이젠 머리까지 돌았군 한다. 이거 혹시 뺑덕이와 그럴 권정승 수 쌤 있겠네요. 이야기인가요? 선생님이 개 좋아했거든요. 이 개가 뺑덕이일까? 그 기르던 개가 이름이 뺑덕이에요. 근데 왜 뺑덕? 그래서 선생님 이제 사진에 보면 이 계집에 문표도 달아줬어요. 뺑덕이네. 이 뺑덕. 이 뺑덕. 근데 왜 이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권정생 선생님인데. 우리 이호도 선생님 성을 딱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 음, 새로운 해석. 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재밌는 상상인데요. 그 뺑덕이를 심청전에서 제일 좋아한대요. 그 네? 굉장히 뜻밖이잖아요. 근데 그 욕심, 탐욕 가장 인간적이라는 거죠.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뺑덕이를 되게 좋아한다고 해서 이름을 뺑덕이라고 지어줬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만이 아니고 그 아까 얘기했던 도토리 예배당 중지기 아저씨에도 보면 거기도 생지가 계속 선생님을 놀려 먹어요. 그 양파 대가리 같이 생겼다고. 양파 대가리 같이 생겼고 뭘 잘못했는지 장가도 한번 못 가보고 뭐 계속 놀리고 당하고 약간 무슨 톰과 제리처럼 그렇게 되게 재밌게
그려내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어떤 하시고 싶은 얘기, 시대 얘기, 세상 이야기들을 풀어내는데 되게 재밌어요. 네. 이런 선생님 안에 굉장히 사람을 약간 무장해제시키는, 저는 약간 빗장이 열린 느낌이었고, 이거 인간성에 대한. 그럼 실제로 만나셨을 때도 그런 모습이셨나요? 사실 저는 뭐 많이 만나 뵌 건 아니에요, 정말. 근데 언젠가 한번 기억나는 건 저희가 그 부산 글쓰기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사북에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중간에 선생님 댁에 들렀어요. 들렀는데 마침 선생님이 몸이 괜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집에 몇 번 갔는데 한 번인가는 밖에서 선생님하고 불렀는데 아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아프신 거래요. 그럼 안 나오신대요. 그래서 근데 그날은 선생님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고, 이렇게 웃으면서 나오셔가지고 맞아주셨는데, 너무 좋아서 가을이었을 거예요. 와, 선생님 사진 한 장 찍어요. 막, 이렇게 약간, 선생님 뵈면 약간 옆집 할아버지 같아서 약간 응석을 불어도 괜찮을 것 같은, 막 그런 선생님이 안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 찍으면 참 좋겠다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바라고 있는데 같이 갔던 딴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일 모레 선 봐서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속으로 깜짝 놀라 선생님 선 보시나? 근데 선 보는 거랑 사진 찍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근데 농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왜 그 시대의 어르신이잖아요. 내일 모레 여자를 만나는데 어떻게 여자랑 사진을 찍겠냐라고 하는 그런, 근데 같이 갔던 선생님이 무슨 장가 가는 것도 아니고 꼴랑 선 보는 거 가지고 그렇게 튕기냐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웃으면서 사진 찍었거든요. 되게 재미있으세요.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99년도인가에는 한번 문어미에 오신 적이 있어요. 이효도 선생님 이사 가시고 거기에서 어린이날 요맘때 같아요. 진짜 딱 요맘때에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8년 만에 먼 길을 나오시는 거고 안동에서 문어미까지 18년 만에 기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기차 타고 오는데 선생님은 또 유도 선생님은 마중을 누구를 보냈어요. 그런데 권 선생님이 신세지기 싫어가지고 택시 타고 딴 데를 가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도 선생님은 속이 상해가지고 계속 뭐라 하시고 그러니까 권 선생님이 그럴 때 보면 되게 아유 뭐 나도 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요. 뭐 이러면서 약간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두 분이서 하는 모습도 되게 다정해 보였고 그렇게 밤에 늦게 앉아 있는데 오래 앉아 계셨어요. 오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뜨문뜨문 선생님 때문에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와 웃게 되는 그 선생님이 한마디 툭 하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유도 선생님은 걱정이 돼가지고 빨리 가서 주무시라고 그러는데 권 선생님은 일어나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그날의 기억이 굉장히 따뜻했고, 그래서 되게 유머가 있으신 분이세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선생님한테 들었던 그 돌아가시는 차 안에서 있었던 일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그날 돌아가면서 저희가 선생님 모셔다 드린다고 차를 이제 약간 승합차 같은 걸 타고 같이 갔거든요. 갔는데 같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 글쓰기 회로 글을 보내셨어요. 잘 돌아갔다는 인사 말씀이신 건데 뭐라고 쓰셨냐면 모두 6이서 같이 갔는데 아무도 방귀를 안 껴서 기분 좋게 집에 잘 왔다고. 그런 글을 써주셨어요. 그런 되게 따뜻하고 재미있는 선생님이셨죠. 네. 동화 쓰기 문장에서도 유머가 아주 넘치죠. 네, 학생 맞아요, 동화. 맞아요. 오소리네 집 꽃밭. 맞아요. 헐헐 간다. 이런 거 보면 아주. 예. 네, 진짜 되게 정말 누가 정말 선생님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잘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런 말들이 되게 숨어 있는데 잘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강아지의 염소 새끼라고 하는 그림책도 보면 그 말마디가 선생님이 쓴 시거든요. 10몇 살 때 쓴 시인데 그거를 되게 재미있는 그림책으로 또 그 그림책 작가분이 그림으로 되게 재밌게 잘 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그 강아지 염소라는 상황과 어떤 시대 상황과 여러 가지 이렇게 결이 있는데 아이들도 굉장히 쉽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서 만들어 보면 참 좋겠다. 우리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현재도 의미가 깊은 거고 네.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가 가능한 네. 텍스트란 뜻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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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그 권정선 선생님 작품에서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하나의 또 요소라고 해야 될까? 그게 기독교 같아요. 네. 종교 이야기를 빼고는 또 맞습니다. 선생님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과나무밭 달님에서도 어린 양이라든지 마지막 부분에 실린 나사렛 아이 나사렛 같은 아이. 경우에는 굉장히 종교에 음. 아주 심취해 있는 그런 소설 같거든요. 네. 하느님 얘기.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있는 하느님은 그냥 저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선생님이 생각하는 하느님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선생님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이제 쓰신 글도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의 하느님이 되게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 하나님과 물론 기독교에서 늘 사랑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두를 사랑한다는 말보단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굉장히 크게 울림이 와닿아서 그 선생님이 말하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뭘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뭘까?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고 저도 한번 더 느껴보고 싶어요. 계속 뭔가 하여튼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놓고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거예요. 네. 그게 꼭 그 종교의 그게 아니라 네. 끝없이 하느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태도죠. 네. 그러니까 권정생 선생님 글에 절대 악에 대한 어떤 악에 대한 네. 묘사는 잘 나오지 않아요. 네. 악당들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절대 악이라는 거는 저기에 있어요. 저 전쟁을 일으키는 그 밑에서 눌리고 있는 신음하는 이 사람들은 하느님인 거예요. 그 누군가는. 그러니까 뺑덕 어멈조차도 네, 사실은 악은 아닌 거잖아. 네. 저 절대악에 눌리고 있는 한 사람의 백성인 거고 이런 식으로. 저희 이야기, 권정 선생님 이야기 처음 시작할 때도 선생님, EX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쫙 풀어놓고 나니까, 예숙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권정생 선생님을 좀 더 깊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작품을 같이 이렇게 펴놓고 같이 읽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 예숙 선생님한테 권정생 선생님은 어떤 어른이실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글쎄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아까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안에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권 선생님이. 뭐 어떻게 살고 싶다거나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이상해지잖아요, 이야기가. 그냥 문득문득 떠올려지는 분. 그리고 그냥 정말 제가 되게 힘들 때 그냥 선생님 책을 빼읽게 되는 똑같은 얘기를 또 읽고 하는 것이 저 이번에 알았어요. 굉장히 그 위로가 되는구나. 아이들이 똑같은 얘기를 좋아한다고, 반복하는 얘기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뭔지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똑같이 읽어요.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약간 이렇게 혼자 있어도 마음이 꽉 차는 거죠. 그래서 별로 안 부러운, 별로 이제 뭐가 안 부러울 수 있는 그 순간에는. 다른 때는 또 막 뭐가 막 부럽고 막 어떻게 하고 싶고 그런데 선생님을 생각하면 다른 게 별로 부러울 게 없는, 오히려 좀 더 작아지고 이렇게 막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뭔가 다른 데로 마음이 안 가요. 그냥 거기에 딱 이게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고 싶어요. 제가. 어떤 권정생 연구자보다 훨씬 더 마음에 닿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초대 손님 정말 잘 모셨네요. 진짜 권정생 선생님 이야기 가지고만은 이 2회분으로는 정말 다 이야기 나눌 수가 없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두 번째죠. 지난번에 네. 하이타니 겐지로. 네. 그분 했을 때도 아주 잘 모셨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가 끝나고나 시원하지가 않고 응어리가 져가지고 계속 읽고 싶고 네, 또 만나고 싶고 그런 생각이 계속 들게 만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 선생님이 그러신 분인 거죠. 정말로. 그래서 심지어 닮았어. 하이타니 겐지로 쌤이랑 권정생 선생님이랑. 아니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생명들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다시 문득 하이타이 선생님이 상냥함이란 건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살아있게 한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정말 그 두 분의 마음바닥이 어디가 있는지가 정말 이렇게 다 있구나. 그래서 닮았나? 그래서 계속 되새김질하고 싶은 선생님들이죠. 네. 뭐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또 이익숙 선생님의 아주 잔잔하고 이렇게 가녀린 음성으로 권정생 선생님의 문학 작품과 같이 또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엄청 또 훌쩍 흘렀습니다. 네. 참, 얘기 들으니까 그 교사들이나 아이들이 권정생 쌤을 정말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권정생 쌤 얘기 듣고 싶다 이렇게 해서 요청이 오면, 또는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십사 해서 요청이 오면 가실 수 있는지. 달려와 주실 수 있나요? 아니 선생님 얘기를 하는 건 되게 귀한 일인데 하여튼 일단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진짜 이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너무 조심스러워져가지고 네. 근데 같이 얘기한 자리라면 저도 듣고 싶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라면 선생님 얘기를 계속 같이 할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자리처럼. 네. 스쿨벨 DDD 네이버닷컴으로 연수를 신청해 주십시오. 네, 연수를 신청해 강원도에서 주시면 뭐 전시회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전시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강원도에서 5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강릉에 있는 그 연수원, 강원교육연수원. 네, 강원교육연수원에서 전시회를 해요. 그리고 그 세 분 선생님의 강의를 하는데 7월 26일, 8월 2일, 8월 9일 이렇게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저녁에 하는데 첫날은 이제 이호덕 일기를 같이 편집한 이송희 선생님이 이호덕 선생님을, 8월 2일에는 이제 권정생 선생님 얘기를 제가, 8월 9일에는 이제 조재원 사장님이 하이타니 겐주 선생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전시회가 궁금하신 분들은 5월 16일 날 3시부터 6시까지, 그때는 저희가 세 분 선생님을 이렇게 좀 짧게라도 전체로 전시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어요. 뭐 그때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들으실 수 그러면 있습니다. 전시는 5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상시 전시가 되어 네. 있어서 언제 가도 시간이 되면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5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해설을 들을 수가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강연은 중간중간에 7월 네. 26일, 8월 2일, 8월 9일 날 네. 있는 거고.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강원도 선생님들은 주의 깊게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많이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부산에서도 그거 한다는 네. 이야기를 들었어요. 8월, 8, 9월 네. 이렇게 그럼 그때 걸쳐- 날짜가 정확하게 잡히면 저희 네. 그때 또 광고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강원도에서 할 때 한번 갑시다. 아, 그럼요. 좋아요. 글쓰기 연구회 선생님들이랑 또 네. 저희 자작나무 글쓰기 모임 선생님들이랑 거기서 모임 해야겠네요. 네, 강릉. 같이 모여가지고 하필 이 된장 비벼 먹으면서 그때는 막걸리 한잔 하면서 강원도 막걸리에 아, 예, 좋겠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약속 잡으면서 또 다달이 견뎌내는 거죠. 뭐. 또 너무 또 긴 시간 동안 우리 권정생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신 초대 손님 예숙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노래 들을 시간이죠? 네, 아까 또 예수 선생님 말씀해 주셨죠. 권정생 선생님의 약간 말놀이? 그런 느낌이 드는 시이기도 하고요. 예수 선생님 말씀 중에서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 저한테는 계속 와닿는 것 같아요. 아마, 권정생 선생님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날 내가 만나고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다 이렇게 그렇게 세상을 하나하나를 사랑하셨던 분이 아닌가 싶고, 이 노래도 그거 하나, 나팔꽃집, 붕꽃집, 해바라기 꽃집 하나하나를 사랑한 흔적이 좀 보이는 것 같은 노래입니다. 흥겨운 노래예요. 나팔꽃집보다 붕꽃집이 더 작다. 네, 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팔꽃집보다 붕꽃집이 더 작다. 해바라기 꽃집보다 나팔꽃집이 더 작다. 해바라기 꽃집은 식구가 많거든요. 가로 열고 제일 작은 채송화 꽃이 말했다. 가로 닫고. 나팔꽃집보다 붕꽃집이 더 작다. 해바라기 꽃집보다 나팔꽃집이 더 작다. 아주 단순한 말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권정생 쌤의 거꾸로 보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작은가를 자랑스러워하죠. 그런데도 또 가장 작은 게 제가 제 커도 돼 또 위로하고 큰 놈을 위로하고 거꾸로 보기가 있어요. 재밌네요. 저희 그러면 따로 인사 나눌 필요 없이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그냥 인사를 하도록 하죠.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또 만나요. 만나요. 나팔꽃집보다 붕꽃집이 더 작다. 해바라기 꽃집보다 나팔꽃집이 더 작다. 해바라기 꽃집은 식구가 많거든요. 제일 작은 채송화 꽃이 말했다. 나팔꽃집보다 붕꽃집이 더 작다. 해바라기 꽃집보다 나팔꽃집이 더 작다. 나팔꽃집보다 붕꽃집이 더 작다. 해바라기 꽃집보다 나팔꽃집이 더 작다. 해바라기 꽃집은 식구가 많거든요. 제일 작은 채송화 꽃이 말했다. 나팔꽃집보다 붕꽃집이 더 작다. 해바라기 꽃집보다 나팔꽃집이 더 작다. 나팔꽃집보다 붕꽃집이 더 작다. 해바라기 꽃집보다 나팔꽃집이 더 작다. 나팔꽃집보다 붕꽃집이 더 작다. 해바라기 꽃집보다 나팔꽃집이 더 작다. 나팔꽃집보다 붕꽃집이 더 작다. 해바라기 꽃집보다 나팔꽃집이 더 작다. 나팔꽃집보다 붕꽃집이 더 작다. 해바라기 꽃집보다 나팔꽃집이
학교종이 땡땡땡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팟빵이나 팟캐스트에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교실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는 분들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메일 주소는 schoolbelldddd@naver.com schoolbelldddd@naver.com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